제 이름은 방정희입니다. 올해 63살인 제가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5명의 여성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라니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 디스플레이 줄여서 VMD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쇼윈도를 장식하고 매장 내 상품 진열을 기획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디스플레이 담당으로 시작했는데 열정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VMD 책임자까지 올라갔습니다. 백화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쇼윈도와 매장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었기에 엄청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저는 33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30대 초반 당시로서는 조금 늦은 나이였지만 커리어에 집중하다 보니 그때서야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고 안정적인 성격의 가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그리고 3년 후에 딸을 낳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해외 출장이 많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백화점 디스플레이를 바꾸느라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설날, 가정의 달 같은 시즌에는 백화점이 가장 바쁜 시기라 가족 행사에 빠지는 일이 허다했죠. 남편은 제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집안일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밖에서 설치고 다니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저를 직장 때문에 애들도 제대로 못 보는 엄마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런 말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쇼윈도가 광고상을 받고 제 기획으로 매출이 30% 오를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예쁜 진열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예술이자 비즈니스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획한 크리스마스 쇼윈도가 뉴욕 백화점 협회상을 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아라며 비꼬았습니다. 그렇게 일과 가정 사이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이제는 임원이 되었고 딸은 결혼해서 호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58세가 되어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했던 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남편과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2018년 6월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평소 휴대폰을 잘 간수하던 남편이 화장실에 가면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오늘 우리 아들 졸업식이야. 꼭 와라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미영 사무실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통 회사 동료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지는 않잖아요. 불안한 마음에 메시지함을 열어보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미영이라는 여성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했으니 계산해 보니 제가 둘째를 낳을 때쯤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메시지를 읽다 보니 남편은 그 여자에게 내 진짜 가족이라는 말까지 했더군요.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 몸에서 힘이 빠지고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휴대폰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거 설명해 줄래? 그의 표정이 굳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 새 출발하자라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그것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직장 일로 바쁘니 참았다. 이제 퇴직할 때가 됐으니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 아들과의 외도로 생긴 아이를 지층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내가 책임져야 할 때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토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으로 피신했고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 했고 제가 직장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적은 금액만 주려고 했어요. 다행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과 제가 가정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2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퇴직금 1억 8,250만 원과 합쳐 총 3억 8,250만 원의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충격이었어요. 30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갑자기 혼자 살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강남에 있던 아파트는 남편에게 넘어갔고 대신 그 가치의 절반을 재산 분할로 받았어요. 저는 동작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2억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은 제가 했지만 집에 누군가가 항상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 안정감이 사라졌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30년간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집안의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TV를 켜놓고 잤어요.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안심이 됐거든요. 은행에서는 3억 8천만 원이면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했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고독이었습니다. 이렇게 30년을 아니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이혼 후 만성 편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사실 편두통은 직장 생활할 때부터 가끔씩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마다 찾아오곤 했죠. 하지만 이혼 후에는 거의 매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빛과 소음에 너무 민감해져서 커튼을 치고 지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뇌 CT 스캔도 찍고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신체화된 스트레스 같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닌데 정신과는 왜?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 없는 두통에 결국 정신과를 찾았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며 우울증이 두통을 악화시킨다고 했어요. 약물 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했지만 3개월 동안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아빠 편을 들었어요. 엄마가 일에만 집중해서 아빠가 외롭게 산 거 아니냐며 저를 탓했죠. 물론 나중에는 아빠의 배신을 알고 마음을 바꿨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제 편이었지만 결혼 준비와 이민 준비로 바빠 자주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혼 후 1년 우울감에 빠져 살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20대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넷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앞으로 웃을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에 안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울증 치료 중이던 제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딸 지연이가 남편의 호주 발령이 확정되어 이민을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이혼 후 가장 의지하던 딸마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엄마, 나 호주 가게 됐어. 남편이 멜버른 지사로 발령받았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이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유일하게 자주 연락하던 딸마저 떠나게 됐으니까요. 그래? 멜버른이면 날씨도 좋다던데. 잘 다녀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딸을 위해 억지로 웃으며 잘 다녀와라고 했지만 공항에서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혼자구나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 즈음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 40년 만에 참석한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할 때는 바빠서 동창회에 한 번도 못 갔었거든요. 처음엔 가기 싫었지만 집에만 있다가는 우울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나갔습니다. 동창회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어요. 이혼한 친구 3명, 사별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60대 독거 여성들이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우리끼리 2차로 조용한 와인바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미라는 남편과 사별하고 8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기가 제일 무서워. 한밤중에 가슴 통증이 생기면 누가 병원에 데려가 줄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라고 말했어요. 김영숙은 5년 전 이혼했고 혼자 살면서 제일 힘든 건 아플 때야. 감기로 고열이 나서 물 한 잔 떠오지 못했던 적이 있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희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고 혼자 밥 먹으면서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모두 비슷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해질 무렵 이상희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어요. 우리 다 같이 살면 어떨까? 다들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 넘겼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정말 가능할까? 60대 여성들이 함께 산다고? 마치 대학생들처럼? 그날 밤 오랜만에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노인 공동주거 시니어 쉐어하우스 같은 키워드로요.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이미 시니어들의 공동주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골든걸스라는 드라마처럼 노년 여성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동창회에서 만난 4명에게 연락해 제 생각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와인 한잔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모임이었죠. 3번째 모임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쉐어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노년의 대안적 주거 형태에 관한 프로그램을 본 후였어요. 방송에서는 일본의 시니어 쉐어하우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란 씨는 30년 요리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학 구내식당 영양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건강한 식단 짜기의 전문가였죠. 김영숙 씨는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건강관리에 능숙했어요. 당뇨, 고혈압 같은 노인성 질환관리 경험이 풍부했죠. 이상희 씨는 공인중개사여서 부동산에 밝았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지식이 많았습니다. 저는 VMD 경력으로 공간 구성에 자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면 큰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정미란 씨는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으로 2억 원 정도, 김영숙 씨는 이혼 위자료와 저축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희 씨는 남편의 퇴직금 상속으로 2억 5천만 원의 자산이 있었어요. 저는 3억 8천만 원이 있었고요. 모두 합치면 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죠. 우리는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지만 먼저 각자의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계획을 말했고 예상대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엄마가 미쳤어요? 낯선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요? 아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해요? 하지만 아들 내외와 사는 건 원치 않았어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공간, 제 규칙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쉐어하우스 미팅에 초대했어요. 우리가 계획한 생활 방식, 각자의 역할, 경제적 분담 등을 상세히 설명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아들이 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후에야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쉐어하우스 법적 계약서를 만들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죠. 아들은 기업 임원답게 실무적인 부분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경우, 누군가 먼저 사망할 경우, 공동생활이 어려워져 나가고 싶을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약서를 만들라고 조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조언 덕분에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김영숙 씨의 딸은 처음에 매우 반대했지만
결국 엄마의 의지를 존중하게 되었고 정미란 씨의 아들은 오히려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상희 씨는 자녀가 없어서 조카들에게 알렸는데 걱정은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각자의 가족을 설득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희 씨의 공인중개사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오래된 3층 단독주택을 발견했을 때 우리 모두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주택가에 있으면서도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근처에 시장과 병원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다섯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집 가격은 4억 2천만 원이었고 각자 보유한 자산에 비례해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금액인 1억 3천만 원을 냈고 나머지 친구들도 각자 7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분담했어요. 집을 구입한 후 5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딸 지연이는 호주에서 제 결정에 대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결정인데 엄마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딸의 응원 덕분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쉐어하우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제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미래를 계획하는 즐거움도 되찾았습니다. 두통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처음으로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4명의 여성이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오래된 3층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구성이었어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 끝에 일반 아파트보다는 각자의 독립 공간이 확보되는 단독주택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은 전체적으로 오래되었지만 구조가 좋았어요.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 공용 화장실이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각각 2개의 방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작은 다용도실과 정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었어요. 1970년대에 지어진 집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 기본 뼈대는 튼튼했습니다. 저는 VMD 경험을 살려 공간을 설계했어요. 백화점에서 25년 동안 공간을 디자인하며 쌓은 노하우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각 방은 25에서 30평 정도로 미니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원룸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안전시설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기,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어요. 또 지하에 작은 텃밭과 운동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했어요. 저는 2층 앞쪽 방을 선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길 건너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였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일종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 방에는 특별히 방음 처리를 추가했어요. 편두통이 있어서 소음에 민감했거든요. 그리고 빛 조절이 가능한 암막 커튼도 설치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함께 살 룸메이트를 한 명 더 찾기로 했어요. 처음엔 4명이 살 계획이었지만 집이 넓다 보니 한 명 더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더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함께 살 사람이니 성격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정미란 씨의 사촌 동생 도움을 받아 간단한 성격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금연, 알코올 중독 없음, 심각한 지병 없음 같은 기본 조건과 함께 갈등 해결 방식, 청결 습관, 취침과 기상 시간 등을 묻는 질문지였어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 몇 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그중 3명을 1차 선발했습니다. 최종 선발을 위해 3명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호흡이 맞는지 확인했어요. 대화 중에 한 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간호사 출신 박선미 씨 61세였어요.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은퇴 후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활발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성격이 우리 집에 딱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박선미 씨가 합류하게 되면서 우리 집 구성원이 5으로 늘었습니다. 다들 60대 초반으로 비슷한 나이대였고 건강 상태도 대체로 양호했어요. 무엇보다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좋았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2020년 7월 드디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가져올 짐의 양을 미리 합의했어요. 너무 많은 물건을 가져오면 공간이 좁아질 테니까요.
저는 30년 결혼 생활에서 모은 물건들 대부분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면서 울컥하기도 했지만 새 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주 첫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각자 음식 하나씩을 준비해 왔어요. 저는 과일 플래터를, 정미란 씨는 직접 만든 잡채를, 김영숙 씨는 작은 케이크를, 이상희 씨는 와인을, 박선미 씨는 치즈 플레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새 집의 거실에 둘러앉아 우리 집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는 5잔의 와인을 부딪히며 외쳤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TV를 켜놓고 자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셰어하우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공용 공간 사용 시간, 청소 당번, 식사 규칙, 손님 초대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했어요. 이 규칙들은 거실에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두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했어요. 매달 우리 집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각자 월 33만 7천 원의 생활비를 내는데 여기에는 공과금, 식비, 공용물품 구입비가 포함됐어요. 큰 수리비나 관리비는 별도 적립금을 모아서 해결했고요. 입주 시 이 부분은 명확한 계약서로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평일 저녁과 주말 점심을 함께 했어요. 요리당 번제로 운영했는데 제가 평일에 시장 보는 담당이었고 주말에는 다른 분이 맡았습니다. 각자 개인 생활비는 별도로 관리했어요. 제 경우 연금 64만 원, 인테리어 컨설팅 수입 평균 45만 원, 그리고 퇴직금 이자로 월 2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총 129만 원의 개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33만 7천 원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어요. VMD 경력을 살린 공간 디자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이 구경 온다며 집에 방문했고 그중 한 분이 자신의 SNS에 우리 집 사진을 올렸어요. 그 글이 의외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비슷한 셰어하우스를 계획하는 분들이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희 씨의 제안으로 인스타그램에 우리 집 프로젝트라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셰어하우스 공간 사진과 일상을 올렸죠. 공간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테리어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조언해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적인 컨설팅 요청이 늘어나 소정의 비용을 받기 시작했어요. 셰어하우스 생활이 안정되자 우리 모두의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해 3명이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함께 21시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매일 밤 9시에 거실에 모여 허브티를 마시고 잠들기 좋은 책을 돌아가며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죠. 1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각자 방으로 가서 11시에는 불을 끄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 하니까 생체 리듬이 안정되더군요. 지금은 불면증 약 없이도 잘 자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냐라는 안정감이 약보다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려도 아, 영숙이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었고 누군가 아침에 부엌에서 내는 소리가 더 이상 불안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5명의 건강 문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간호사 출신 박선미 씨 덕분에 기본적인 건강 체크가 가능했고 정미란 씨는 건강식을 연구해 모두의 식단 관리를 도왔습니다. 김영숙 씨의 당뇨와 제 편두통, 이상희 씨의 관절염은 서로 조언하고 도우며 관리했어요. 특히 규칙적인 생활과 정서적 안정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셰어하우스에서 중요한 공간 중 하나는 옥상 정원이었어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는데 모두가 가꾸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허브 등을 심었어요. 채소를 직접 기르고 식탁에 올리는 과정이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옥상에서 함께 요가를 하기도 했어요.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는 스트레칭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셰어하우스 생활 6개월째 처음으로 큰 갈등이 생겼어요. 이상희 씨의 아들이 이혼 후 잠시 머물고 싶다고 연락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외부인 장기 체류 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이상희 씨는 아들을 돕고 싶어 했지만 다른 구성원들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를 열어 토론했고 최대 2주간 손님방 사용 가능, 공용비용 분담 조건으로 합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약간의 감정적 충돌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후 우리는 갈등 해결 규칙도 추가로 만들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가족회의를 열고 모두가 발언권을 갖되 감정적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쉐어하우스 생활이 1년이 되자 우리는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각자 1년 동안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특히 건강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만성 편두통 빈도가 주 3에서 4회에서 한 달에 1에서 2회로 줄었고 우울증 약도 완전히 끊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주 3에서 4회 심한 편두통이 왔는데 지금은 한 달에 1에서 2회로 줄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두통은 외로움과 불안의 신체적 표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챌까? 밤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 이런 생각이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게 두통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안심이 되니 몸도 편안해졌어요.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녀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변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쉐어하우스 우리집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작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건강 개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 만들기, 그것이 바로 우리집 이야기입니다.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확신합니다. 이혼 후 무너졌던 제 삶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다시 구축되었어요.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제 건강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두통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지갑 속에, 서랍에, 차 안에, 심지어 친구 집에도 미리 두통약을 두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약을 복용해요.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낮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혼 직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를 다니며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약도 완전히 끊었고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사회적 연결이 당신을 살렸네요 라고 말했어요. 고립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 회복의 핵심이었던 거죠.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예전 부하 직원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팀장님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쉐어하우스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놀라워했어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예전에는 계속 화장실에 가서 두통약 먹고 표정도 굳어 있었는데 이제는 웃음이 많아졌나 봐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더군요. SNS에 우리집 생활을 가끔 올리는데 문의가 정말 많아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규칙은 어떻게 정했는지, 갈등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시죠. 그래서 시니어 쉐어하우스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월 2에서 3회 비슷한 쉐어하우스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간 구성, 계약서 작성, 가계부 관리, 공동생활 규칙 설정 등을 조언해요. 1시간에 5만 원을 받는데 월 평균 9시간 정도 일하니 45만 원의 수입이 생기죠. 내년에는 시니어 쉐어하우스 매뉴얼이라는 책도 출간할 예정이에요. 63세에 새로운 직업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쉐어하우스 생활의 일부로 우리는 지역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문화교실에 5명이 함께 등록했어요. 그곳에서 도자기 공예를 배우고 있는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들로 집 곳곳을 장식했죠. 또한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월 2번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인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즐거움을 줍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에게 사회적 소속감을 주었어요. 더 이상 그냥 늙은이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었어요.
이전에는 자녀와의 관계 외에는 젊은 세대와 접점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셰어하우스의 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각자 월 33만 7천 원의 생활비를 모으면 총 168만 5천 원이 되고 이 금액으로 공과금, 식비, 공용물품 구입비를 충당합니다. 우리는 매달 자세한 가계부를 작성하고 남은 금액은 공동 비상금으로 저축해요. 지금까지 약 350만 원의 비상금이 모였는데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수리비나 의료 비용에 대비한 것입니다. 제 개인 경제 상황도 안정적이에요. 연금 64만 원, 인테리어 컨설팅 수입 평균 45만 원, 그리고 퇴직금 이자로 월 2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총 129만 원의 개인 수입이 있습니다. 생활비 33만 7천 원을 내고도 여유가 있어요. 이 돈으로 개인 의료비, 취미활동비, 자녀와의 만남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집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갈등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갈등은 있어요. 5명의 여성이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이 항상 평화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은 가족회의 시간으로 정했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불만이나 제한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규칙은 비난 없는 대화예요.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나에게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정밀한 씨가 주방 정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는 하지만 그릇을 제자리에 안 넣는 경우가 있다고요. 보통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큰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결국 설거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방에 붙여두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시스템들이 우리의 공동생활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살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제가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의 일이 생각나요. 혼자 살았다면 그저 아파서 누워 있었겠지만 룸메이트들이 번갈아가며 약을 타주고 죽을 끓여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김영숙 씨는 간호조무사 경험을 살려 체온과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었고 박선미 씨는 효과 좋은 민간요법 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보살핌이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서로의 취미생활을 존중하고 격려합니다. 이상희 씨는 퀼트를, 김영숙 씨는 수채화를, 정미란 씨는 요리를, 박선미 씨는 가드닝을,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취미로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취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서로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에 룸메이트들이 함께 만든 퀼트 작품을 선물로 주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프라이버시와 공동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시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방문에 조용히 표시를 걸어두면 특별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작은 규칙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셰어하우스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희의 사례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고 한 케이블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고민하다가 수락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방송 출연 후에는 정말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시니어 여성들이 많이 문의했어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신뢰할 수 있는 룸메이트를 어떻게 찾나요? 등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 1회 셰어하우스 오픈하우스를 열기로 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 직접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오픈하우스는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매번 15명 정도가 참석했고 그 중에는 멀리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모임을 통해 현재 3팀이 새로운 셰어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딸 지연이는 호주에서 SNS로 우리 활동을 지켜보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게 새 삶을 살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저도 용기가 나요. 작년에는 딸이 일시 귀국했을 때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 이 집에는 에너지가 넘쳐요.
호텔보다 더 편안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완전히 지지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이제는 주말에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를 보내기도 해요.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할머니가 5명이라 좋아요라며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같아 뿌듯해요. 이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를 대비해 집안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했고 1층에 있는 작은 방을 케어룸으로 개조하는 계획도 세웠어요. 만약 누군가가 거동이 불편해지면 1층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니까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올 테니까요. 몇 달 전에는 노인 돌봄 협동조합에 대한 강연을 들으러 다 같이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노노케어 시스템에 대해 배웠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우리 방식으로 구축해보면 어떨까 논의 중이에요. 아직은 모두 건강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경제적 이유와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쉐어하우스였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가 생겼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도 친구도 아닌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선택한 가족이라고 할까요? 남은 인생을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가끔 다툼도 있지만 그건 가족 안에서의 다툼과 비슷해요. 60대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이혼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요즘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대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이혼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셈이에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리집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고 응원하는 여정이죠. 가끔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외로움을 나누니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혼을 했어도 혼자가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중요한 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열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5명의 우리집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